아직도 페드는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1, 2분기쯤에 그러한 이제 침체의 양상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여유로운 타이밍인 것 같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3, 40년 동안의 페드 정책들에 대한 시험대 기간에 지금 올라와 계신 겁니다. 그런 기간에 굳이 위험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거는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방송 출연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몇 년 만이신 건가요? 거의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 8년 만에 이제 방송 출연 이제 시작하신 거는 그만큼 뭔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박사님이 이제 이코노미스트이신 거잖아요. 당연히 이코노미스트인 박사님에게 그러면 이제 질문은 경제 전망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경기 상황 좀 점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경기 침체라는 단어들을 좀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 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의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연속으로 이제 마이너스 실질 GDP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이 나왔는데 이 현상을 나타내 보면 사실은 소비는 상대적으로 괜찮고 투자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전체적인 침체로 가기 직전에 양극화와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현재를 침체라고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과 침체는 뭐가 달라요?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은 사실은 페드가 돈을 참 많이 그동안에 이제 투입을 했었고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인들의 소득 현황은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득이 좋다 보니까 아직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는 상태이고 주머니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을 꺼내서 쓸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근데 기업들은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3년 동안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러는데 사실 수요가 조금씩 줄고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세팅되어 있는 포맷 자체는 3년 동안 생산을 하는데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도 팔 물건들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환경이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 특히 재고 투자 쪽이 감소를 하면서 전체 GDP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데 많은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소비 쪽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 죽은 겁니다. 아직 괜찮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후자에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비까지 악화가 된다. 라는 경로를 내년도 초로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는 완벽한 미국의 전체 GDP에서 70% 가까이 차지하는 소비까지 망가지면 사실은 그때는 완전히 침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소비랑 그 GDP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미국 실질 GDP 성장률 1분기, 2분기 몇 %라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0.6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와 4분기 내년 상반기 또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혹여나 이제 여기 김 작가 TV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미국 정책 당국자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는데 여기 워낙 이제 한국어 서비스라서 지금 이제 페드가 전망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미국 이제 연준에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올해를 연간 토탈해서 전체 0.2% 성장률이 나오고 내년도에 1.2% 성장이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망을 보면서 저는 이제 당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1분기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2분기 마이너스 0.6이 나왔는데 올해 0.2%가 나오려면 사실은 3분기와 4분기가 0% 나오고 4분기는 마이너스 1 정도가 나와야 되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경기 성장률의 패턴이 이제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나와서 매 분기마다 1%에서 2% 가까이를 계속 성장을 해야 1.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페드의 전망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의 전망이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3분기, 4분기 이제 최악이라고 해서 0.2%가 나온다 했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봐도 그게 맞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1.2까지 갈 수 있다. 네네. 이게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전망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4분기에 마이너스 1%까지 나와서 전체 성장률이 올해 0.2%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고가 안 좋고 재고 투자가 안 좋아서 기업 쪽 사이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내용이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경제를 갖다가 그냥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도 네. 3분기, 4분기 연속적으로 투자가 계속 안 좋다 그러면은 네. 투자가 안 좋으면은 설비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일 텐데 그렇죠. 그럼 고용을 줄이면은 임금이 계속 지금처럼 최근처럼 높았던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 내년도 초반에 가면은 고용 줄이고 만약에 사람 해고하고 임금 삭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네. 당연히 소비도 줄 텐데 그럼 내년도에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1.2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라는 이제 의문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페드가 아직 현실적이지 못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경로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책들을 물론 이제 강건한 정책들을 계속 이제 시행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네. 지금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은 물가는 충분히 잡힐 거고 물가 잡히면 소비가 다시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날 거야. 지금 겪는 위기는 잠깐 왔다 가는 예전의 표현으로 하면은 소프트 패치라고 했거든요. 경기가 막 좋다가 잠깐 이제 골프장 잔디가 잠깐 패이는 것처럼 패치가 잠깐 생겼다. 네.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 내용과 최근의 월별 지표와 그리고 페덱스 CEO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동량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여전히 공급 불안 이슈는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줄다 보니까 네. 운임 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 덜 할 거고 그쵸. 투자 덜 하면 고용이 덜 되고 개인들의 소득도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직도 페드는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보는 미국의 경기 경로는 어떨 것이냐. 내년도 초중반 이후에 기업 투자가 많이 감소를 하면서 네. 투자 감소와 함께 소비, 즉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정말 내용으로나 수치적으로나 봤을 때 1, 2분기쯤에 그러한 이제 침체의 양상들이 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여유로운 타이밍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그럼 내년 상반기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을 유동성이라는 것과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페드의 정책이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금리도 올리지만 중요한 거는 자산 규모를 갖다가 축소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자산 규모를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스케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작년, 재작년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돈을 정말 많이 풀어서 페드가 많이 풀었던 최고 수준이 8조 9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8조 7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퍼센트 안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실제로 우리가 M2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지금 21조 달러 정도 미국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1조 달러가 얼마인 정도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코로나 위기 직전에가 15조 달러였으니까 아직 30% 이상 지금 증액된 상태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인데 금리는 올라.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현황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는 싸게 돈을 빌렸는데 네. 지금 비싸게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지가 안 맞으면 이제 안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 모습들은 더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많습니다, 아직도. 네.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비쌀 뿐이지 예전에 금융위기 겪었던 것처럼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상태이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인플레 감축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 이게 총 규모가 7천억 달러 정도 내외가 되는데 한 7,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를 진짜 잡으려고
어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항목은 낮춰야 됩니다 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실제로는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차나 이런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 이쪽에 대해서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줄 테니까 많이 사십시오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재생이나 전기차 쪽을 더 키우고 확대하겠다라는 또 다른 정부 차원의 그 유동성 지원 정책인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럼 뭐냐면 아직까지는 자산 시장도 그렇고 금융 시장도 그렇고 사실은 최근에 규칙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지만 우리가 과거에 정말 위기라고 여겼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패닉으로 뭐 몇 주, 몇 달간 계속 패닉으로 가는 국면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동성이 지켜주고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들이 자산시장 자체도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닐까라는 작년, 재작년도에 있었던 그 투영된 희망들이 아직 잔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지는 않지만 잔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완벽하게 우리가 코로나 위기 직전 시점까지 주가지수나 모든 금융자산이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경로로 패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내년도 초반에는 이제 투자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도 같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경로가 물론 확률적인 접근이지만 저는 한 55% 정도는 완성이 될 것 같다. 물론 나머지 45도 존재합니다. 근데 55%가 존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경로로 가게 되면은 사실 자산 시장도 최근에는 많이 상단에서 거의 25% 나스닥 지수로 보면 25% 떨어진 상황에서 약간의 반등을 할까 혹은 다시 떨어질까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레벨을 갖다가 오히려 깨고 내려가 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위기 직전에 돈을 갖다가 많이 풀었었죠, 이미.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직후였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금융위기 직전에 한 8천억 달러 정도 돈을 풀었는데 그게 이제 4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융위기 터져서 이제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조 달러까지 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옐런 의장이셨는데 이제 푼 돈은 다시 정상화해야 되니까 걷어들여야 돼. 그래서 이 돈들이 3조 9천억, 8천억 달러 정도까지 서서히 좀 줄었습니다. 근데 줄이다가 다시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한 8천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줄이면 최소한 못해도 절반 줄이면 2조 달러까지 줄였어야 했는데 다 못 줄이고 코로나 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거기서 8조 9천억 달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8조 9천억 달러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유동성은 완벽하게 등산하는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유동성 상황을 보여줬고 그와 동시에 경제 상황도 완벽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정점에 온 것 같다. 미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성장하는 패러다임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제 미국 채권을 팔아야 되는 이제 누가 사주냐 뭐 이런 문제는 후에 이제 다른 토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렇게 돈을 풀어서 성장하는 패턴에 대해서 한계를 맞게 됐고 그 한계는 무엇이냐? 바로 인플레이션인 거죠. 막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국면들이 미국 정책자들도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돈을 줄이자니 그동안 키워놓은 경제는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돈을 안 줄이자니 금리 올리는 거 가지고만은 인플레가 안 잡힐 것 같고 이제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 뭐 금융 쪽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다 저는 시계를 좀 넓게 가지십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질 때는 정말 재밌습니다. 1,000억 풀었는데 2,000억 달러 풀었는데 3,000억 달러 풀었는데 금융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는 되게 세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책자들이 뭔가 고민에 빠져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좌우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1년, 2년 안에는 이 시기 안에는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이제 24년 초까지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경기의 방향성과 자산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어느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이긴 힘들다. 오히려 하단으로, 그러니까 하향을 더 만들고 더 적정한 가격과 더 떨어져야 되는 가격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는 최대한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고 그 보수적인 관점은 무엇을 위험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네. 오히려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달러와 같은 자산들, 네. 달러와 연동된 사실은 이제 뭐 시기는 조금 미뤄지겠으나 네. 달러로 연동된 이제 채권들도 네. 지금은 달러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내년 초 중반쯤에 이제 미국 경기가 완전히 이제 크래시가 나서 바닥을 찍는다. 그때쯤이 됐을 때는 이제 달러와 연동된 채권도 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한다. 지금 이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32원까지 올라갔다. 현재 이제 1,420원대 후반대인데 좀 향후 어떻게 보는지랑 그리고 지금 가지려고 해도 네. 달러가 이미 너무 비싸 비싸죠. 있으니까 네. 가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금 쌀 때 2,200원, 3,300원 때도 못 가졌는데 지금 너무 고점에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지금 갖는다는 의미는 네, 좀 네. 많은 거를 내포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달러를 가져서 얼마나 그러면 더 올라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는 5%? 한 3, 4%? 왜냐하면 사실은 달러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400원대에서 물론 여기서 지금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떨어질 텐데 피크를 찍을 때는 항상 서서히 이제 그런 징후들이 서서히 쌓이고 있습니다. 오르다가 어느 날 피크를 탁 찍고 거의 2, 3일 만에 빠져버려요. 근데 빠지는 레벨 자체가 되게 빠르게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투자 수익의 관점으로 보면 기대 수익은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꼭 보십사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시스템을 외환 시장에 전체적인 돌아가는 이제 시스템을 보면 두 가지가 크게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본이 엔화 매수 개입을 해서 우리가 엔화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나라의 엔화가 이렇게 너무 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엔화를 갖다가 매수를 해서 다시 좀 비싸게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돈을 수백억 달러를 하루에 갑자기 그것도 이제 메시지 없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돈이 실제로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145엔 달러까지 갔던 게 142엔 달러까지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하루 만에. 근데 문제는 물론 일본은 이 이제 개입이라는 이제 정책을 아직 끝낸 건 아니에요. 앞으로 더 할 건데 끝나고 나니까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144엔까지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의 2, 3일 만에. 그러면 뭐냐면 이제 다음에 돈을 쓰려면 그때 수백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 한 400억 달러 썼다. 그러면 다음번에 쓸 때는 한 500억 달러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0억 달러 써야 됩니다. 점점 이게 돈을 써서 하는 것들은 그런 효과들은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떤 추세에 있을 때는 그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이제 비용이 들고 두 번째 그 파운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영란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지만 감세 정책을 동시에 이제 발표했다는 이유 때문에 재정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영국은 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야 라는 해석 때문에 파운드도 급락을 해서 거의 1 수준까지 이제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이제 거의 0.95 레벨까지 지금 1 유로당 0.95 달러 수준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게 37년 만에 최저치인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7년 동안은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고 서로 너무 환율이 오르면 어떤 나라가 특히 일본처럼 외환 보유액이 크고 그다음에 영란은행처럼 이렇게 통화 정책의 어떤 유효성, 효과가 좀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정책을 시행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재조정이 됐거든요. 좀 바로 잡혀졌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약발이 하나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발이 왜 안 먹힐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추정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침체다, 위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아시다시피 분위기와 심리는 정말 안 좋고 미국 물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그림은 그렸지만 사실
최근에 김 작가님께서도 최근에 대형 기업, 선진국의 큰 기업들 부도났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네. 금융위 때랑 달라요. 디폴트가 그때는 진짜 파니메, 프레디메 그 관련된 모기지 업체들 베어스턴스 계속 파산이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뭐냐면 아직은 침체가 완벽하게 발생한 게 아닌데 그 전에 심리적인 상태이고, 근데 그 심리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 투자자들은 뭘 바라보냐면 다음 경로로는 진짜 투자를 집중으로 해서 침체가 발생하고, 침체가 발생하면 부도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지금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나 다른 자산을 사기 두려워하는 그런 국면이고, 그게 그럼- 달러 강세를 더 맞습니다. 부추길 거고. 예. 그러면 그런 국면에서 네. 첫 번째, 저는 사실은 큰 그런 트렌드나 큰 투자자들의 흐름에 쫓아갈 때 개인분들이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배워왔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시지 않고 같이 편승해서 가신다면 일단은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요인들이 파생이 됩니다. 일단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 불안하지만 사실 투자의 흐름 자체가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마음이 편하고, 이 마음이 편해지면은 투자를 볼 수 있는 시계나 어떤 그 피리어드 자체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당장 변동성 있는 주식 자산이나 위험 자산을 투자해서 손실을 겪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인드의 어떤 패닉,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시점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저는 5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실제로 기업들의 부도 리스크나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로 이게 확률적으로 저희 55%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투자 기대 수익은 5%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그래도 달러가 더 올라서 벌 수 있는 이제 차익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해서 사실 지금 당장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오르고 이제 연준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 금리 이제 인상. 네. 그 전에는 어떻게 물가 때문인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9월에서 12월 CPI 지수는 네. 좀 어떻게 박사님 전망하고 계세요? 요즘에 이제 다행인 거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좀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헨리허브 가스 가격도 네. 이제 그 선물 가격으로만 거의 이제 최고치 10불까지 찍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6.8불, 7불대를 이제 횡보하고 있고, 유가도 마찬가지죠. WTI 가격도 사실은 전쟁 직후 완전한 이제 혼란 시기에 120불까지 찍었다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거의 78불, 80불 요 언저리 안정됐고, 그래서 에너지 쪽의 기여도, 그러니까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패턴은 조금 이제 제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미국 물가가 더 못 높아지게, 그러니까 더 상승하지 못하게 만든 효과는 8월에도 이미 나타났었어요. 네. 8월 물가, 그러니까 9월에 발표된 8월 물가가 8.3%였습니다. 전년비 상승률이. 근데 거기서 에너지 상승, 에너지 부문으로 인해서 상승한 숫자는 거의 8.3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우리 제조업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1.4% 정도 기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농식품, 그 축산과 관련되는, 신선식품과 관련되는 이제 그런 농식품류는 이제 상승 기여를 한 게 1.6에서 7%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4% 이상 부동산인가요? 다 서비스입니다. 아, 서비스. 서비스 가격입니다. 이 서비스가 뭐가 들어가냐면 네. 의료, 우리 소위 얘기하는 메디케어,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 복지, 교육, 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그 다음에 주거 렌트비,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저는 조금 미국 정책자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난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상태로는 물가 못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에너지, 공산품, 농식품은 어느 정도 잡혔다. 근데 지금 서비스가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에너지는 잡혀가고 있고, 네, 잡혀가고 농식품 쪽은 네. 다시 곡물 가격이 네. 연말까지도, 올해 연말까지도 라니냐 이상 기후 현상이 연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네. 많은 곡물 가격들이 급등을 했다가 많이 떨어졌지만 네.
다시 또 재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게 예. 농산품이랑 서비스인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산품은 사실은 유가가 떨어지면 좀 떨어지긴 할 텐데 그게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한 3, 4개월은 지나야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공산품 쪽 1.5 정도 내외가 살아있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 쪽은 0%라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5 정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농식품 쪽은 지금 현재도 곡물 가격들이 아직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쪽 1.5가 남아있죠.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쪽 4% 기여를 했다는데 여기서 좀 뜯어보면 모순되는 부분들,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거 렌트비가 사실은 경기 침체가 진짜 올 거면 네. 렌트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수요는 아직 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현재는 불균형이고 양극화라고 그랬는데 투자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소비 쪽은 그래도 버텨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많은 이제 그 고용시장 자체가 아직은 계속 좋은 상태다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계속 주거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집주인인데 집주인인 상태에서 만약에 렌트비를 요구를 할 때 모기지 금리,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시장 금리에 맞춰서 당연히 돈을 받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서 원래 이제 페드에서 노린 거는 수요가 확 줄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줄어가지고 주거비나 이런 것들도 수요가 줄으면서 이제 렌트비도 좀 안정화되기를 좀 바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텐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수요가 줄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리 올라가는 만큼 렌트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 쪽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하시고 메디케어 쪽에 대한 보완 그리고 제너릭이라는 게 이제 그 뭐냐면 복제약이거든요. 비싼 신약인데 그거를 갖다가 복제를 하게 허용을 해줘서 이제 비싼 신약을 못 쓰는 사람들이 복제된 약을 갖다가 좀 싼 가격에 쓸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겠다 그랬는데 지금 의료 관련된 통계를 제가 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그 의료 관련된 서비스의 수가와 약가는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의료 수가만 놓고 보면은 거의 한 3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료 관련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아프고 취약해지고 몸의 질병 때문에 사실은 의료 서비스 받는데 이 수요는 사실은 금리가 오른다고 그것을 억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의료와 그리고 주거비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타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관련된 항목들은 계속 물가 상승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4%는 적어도 지금은 안 잡힐 거고 내년 초 가서 정말 많은 충격이 왔을 때나 잡힐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9월, 12월 보면은 수치 자체가 약간 뭐 소폭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8%, 7%의 높은 레벨 수준은 여전히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앞서도 이제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보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는 경제를 오래 좀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는데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꺼지진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수요를 꺼트리고 뭔가 가격을 진짜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풀렸던 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금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올릴 거냐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얘기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비정상적으로 푸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처음으로 비정상적 통화 정책이다라고 이제 그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건 바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생겨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가게한테 돈을 줬다가 위기가 사라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거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에반스 룰이라고 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 빼기, 물가 6.5, 예를 들어서 실업률 2.5 해가지고 실업률 6.5, 물가 2.5 바뀌었습니다. 이 사이 갭 자체가 빼기를 해서 4% 정도 차이가 날 때 그때 되면은 금리 인하를 멈춰도 된다. 오히려 인상을 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지표가 몇을 기록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지 않나? 내년도에는 멈추지 않을까? 금리 인상 고점은 거의 다 온 거 아닐까? 이런 이제 희망들을 자꾸 갖게 되고 거기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뭔데? 그게 무슨 효과인데? 그 얘기인즉슨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 개인분들이 하는 전망,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전망이 쉽게 낮아지기도 힘든 국면이라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내년도에 어떤 큰 충격이 오기 전까지 올 연말까지도 여전히 최소한 7, 8%의 이제 물가 상승률은 기록을 할 텐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정책적으로 좀 약발은 안 먹히고 있고 약발이 안 먹히는데도 앞으로 가이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다음 스텝 그리고 기준점 그리고 어떤 수치가 어떻게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선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더 한쪽에서는 불안한 심리 그러니까 물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더 하방 경직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내년 적어도 초까지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4분기 연준의 금리 인상도. 네. 그럼 뭐 어차피 이제 거의 올 연말까지는 스케줄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뭐 50bp 한 번 더 하고 75bp 하느냐, 75bp하고 50bp 하느냐 요 차이겠죠. 어쨌든 연말 레이트는 이제 4.5가 되는 것이고. 내년은요? 내년에 도대체 언제쯤 금리 인상 멈추고 또 그 다음에 언제쯤 인하를 할 수도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페드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파월 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을 줄인다고 했죠. 아까 8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자산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 자산을 적극적으로 줄이게 되면 1조 달러를 줄일 때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 인상을 최소 0.5%에서 0.75% 이상 하는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고 실제로 돈이 줄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최근까지는 이제 여러 사정이 있어서 뭐 MBS를 이제 줄이고 그리고 국채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MBS는 거의 줄이지도 않았어요. 페드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6월까지는 이제 6월부터 해서 이제 9월 올 때까지는 좀 못 줄였는데 9월 이후부터는 이제 예정된 게 950억 달러씩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8조 7천억에서 이제 대략 1,000억 달러씩 줄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 지켜주고 이것을 더 증액하거나 아니면은 더 늘릴 수 있다. 줄이는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이제 과거에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줄이는 걸 적극적으로 돈을 줄이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쯤에는 금리 인상 고점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 연말 4.5라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 가서 4.75 혹은 5% 정도 가면 이제 거기서는 멈춰 있는 기간, 이제 멈춰서 한 몇 개월 멈춰 있는 기간이 이루어지면서 다음번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죠. 이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자산을 지금처럼 줄인다고 해놓고 안 줄이면 돈은 계속 남아돌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기업 사이드는 투자 쪽은 벌려놓은 사업이 많으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들어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소비 쪽은 그래도 소득 여력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니까 소비가 괜찮은 상태고 이런 기이한 현상, 이상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역시 확률적인 접근이지만 높은 확률로 생각해 봤을 때 내년도 5%가 된다고 해서 물가가 그들이 원하는 2% 언저리 혹은 그 내외 수준까지 절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산을 줄이는 속도가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금리 인상 고점을 확증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내년도 금리에서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럼 금리 인하 시점, 만약에 자산을 줄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2024 후반, 그러니까 내년도를 넘어서 2024년도 후반에 됐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하거나 거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의 고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인하 시점은 더
연장될 수도 맞습니다. 있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거기에 포인트는 자산 축소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럼 미국이 또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실업률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업률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투자 쪽하고 되게 네.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쪽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에 2020, 21 이렇게 오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미국의 기업 부채가 GDP 대비해서 110%가량, 그러니까 108% 정도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최근 이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 89%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미국 기업 부채가 왜 이렇게 급증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회사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푸는 것 말고도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세제 혜택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거나 M&A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업종을 키우는 선도적인 기업들한테는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21년도에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사실 이러다 세상이 정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건가? 우리가 봐왔던 세상이 아닌 세상으로 가나? 모든 게 굉장히 간단한 표현은 언택트라고는 했지만 온라인 사업 영역이 굉장히 강해지고 뭐 메타버스, 맞습니다. NFT, 예. 뭐 세상이 예. 바뀌는 줄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대로더라고요. 그런 분야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바이오 분야는 어땠습니까? 바이오 분야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데 투자도 더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기술을 좋은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마구마구 사들이고 M&A가 엄청 많이 일어났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결국엔 기업들의 현금 흐름 상황이나 유동성 상황이 너무 괜찮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익도 괜찮았죠. 그때 당시에 미국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계속 확장적인 투자를 하고 계속적인 M&A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요쪽만 사업을 했는데 온라인 쪽 사업까지 이렇게 키우겠어. 서버도 더 늘리겠어. IT 쪽을 늘리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업 용량이 커지면 당연히 일할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일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는 거의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벌렸던 그 온라인 사업을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정 경제를 이끄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도 벌려놓은 거를 갖다가 국면이 바뀌었어? 그거 다 철퇴, 다 팔아버려. 이러지는 못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사업을 정리하는 데는 최소한 어떤 이사회나 어떤 주주의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질까지는 시차가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아직까지는 벌려놓고 투자해놓고 M&A 해가지고 확장해놓은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고용을 일단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이제 임금이 좀 걱정되기 시작하는 국면이 된 거예요. 왜? 올해 이제 GDP 대비 부채가 89% 정도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돈을 끌어오기에는 부담스럽거나 돈을 갖다가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힘든 환경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놔서 온라인 사업을 A라는 온라인 사업을 해놨어도 사실은 그쪽 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더 드리긴 힘들죠. 돈을 조금 깎거나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현상. 올 상반기까지 6월까지는 사실 임금 상승률이 5%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지만 이 상승률이 좀 꺼질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업률은 개인도 사실은 돈이 많다고는 했지만 팬데믹 끝나고 나서 개인들한테 직접 투여해주는 지원이나 자금들은 서서히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도 이제 취업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경제활동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잡을 못 찾아요. 너무 오래 쉬어서.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실업자로 잡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현상은 실업률이 기업 투자 감소와 함께 서서히 높아질 것이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것도 이제 50% 이상의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초반, 그러니까 2월, 3월쯤이 됐을 때 사실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쇼크처럼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서 대규모 감원이나 해고가
정말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은 내년 초가 됐을 때 실업률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높아지는 수준은 뭐냐면은 지금 페드는 내년도 실업률을 4.4%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4%가 거의 완전 고용 아닌가요? 네. 미국에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이제 CBOE, 그러니까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숫자가 있는데 그게 4.2입니다. 그러니까 4.2에서 0.2 높은 수준이니까 그것도 괜찮은 수준이죠. 근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투자 쪽 사이드가 내년도 초반에는 쇼크가 좀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사실은 실업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소비도 같이 유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하반기쯤에 실업률은 4.4 예상했던 4.4 수치보다 페드가 예상한 숫자보다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패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럼 패드의 정책은 뭐 실패한 건가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과거 얼마 전까지는 큰 성공을 이뤘고요. 네네. 지금은 혼동기고요. 네. 이 혼동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인 겁니다. 왜 제가 그러면은 지금 실패야 성공이야에 대해서 실패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냐면 네.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남아 있어요. 네. 페드 입장에서. 뭐냐면 페드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산과 관련되는 이야기, 유동성 관련 얘기를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즉 그냥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2008년도까지는 물론 우리도 행복했지만 다 행복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미국 재무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취득하게 되고 그 돈으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나라 살림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쓰면서 이런 부분 예산을 더 이제 복지나 뭐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고 개인들의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2008년까지는 중국이 사실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했고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미국채를 제일 열심히 사준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비중도 거의 40% 이상 굉장히 육박할 정도로 높았고 그럼 뭐냐면 이제 분업이 딱 된 겁니다. 미국은 채권을 발행하고 중국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그걸 사주는 중국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하기 쉬웠고 그 마련한 돈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기 쉬웠죠.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중국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정말 일 열심히 해가지고 노동력으로 일 열심히 해서 미국 채권 열심히 사놨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서프라임 위기가 한번 생기니까 미국 채권조차도 가격이 똥값이 되는 거다. 이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 이제 사실 그것만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을 바뀌고 시작을 하죠. 우리가 대외 수출을 하고 대외 수지로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제 내수를 더 공고히 다지겠어.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세계 얘기하는 G2 갈등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트럼프 시대 때 더 강했었죠. 그러면서 2000년, 2010년대, 2020년 되기 전까지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달러로 발행되는 미국 채권을 발행해서 누군가 사주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경기를 계속 키워야 되는데 그 사주는 주체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꿨냐? 바로 페드가 메꾼 겁니다. 페드가 지금 최근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 발행한 이제 채권에서 대략 한 25%를 갖고 있고 뮤추얼 펀드가 한 15% 갖고 있어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 우리가 거의 기본적으로 드는 이제 개인 연금과 같은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뮤추얼 펀드 15%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25% 합치면 40%이지 않습니까? 그 40%를 내국에서 다 정책자 그리고 기관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그래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를 키워야 되고 달러 패권, 그 달러 베이스의 어떤 채권 자산들은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힘을 발휘해서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그것을 계속 사주면은 좋아질 거야 라는 흐름으로 21년까지 지속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연준도 이제 목에 찬 겁니다. 더 여기서 샀다가는 인플레가 뻥 터질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지속 성장을 했던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성공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 전부터 건전성 문제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목에 차면서 이제 페드 입장에서 위기의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더 안 사버리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팔아버리면 이제 살 주체가 이제 상당히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소화시킬까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기후인 상태고 그것을 잘 해소해서 물가도 안정화시키고 자산을 잘 줄인다면 앞으로 이제 한 1년 정도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됐죠. 그 기간에 그걸 잘 해결을 한다면 내년에 넘어갔을 때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넘겼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산을 제대로 매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가도 못 낮춘 상태로 지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거의 이제 90% 이상은 실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페드는 실패로 가느냐, 그래도 성공의 예전 가도를 갖다가 계속 달리느냐의 기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정책, 아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사시고 어느 정도 그 패턴을 보시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불안할 때는 그러면 페드가 정책 실패를 했다고 해도 기존의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달러를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금융시장에 계속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사시고 투자 시계를 좀 넓히시라. 적어도 페드가 정책을 어떻게 잘 끌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의 40년 동안의 페드 정책들에 대한 시험대 기간에 지금 올라와 계신 겁니다. 같이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런 기간에 굳이 위험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거는 좀 저는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주 삼성전자는 박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기업 쪽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매크로를 하는 입장이고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저는 이제 자산 시장 그리고 대표가 되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은 강점을 갖고 있죠.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D램 부분은 여전히 강점이 있는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까지 많이 사업을 확장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하고 이제 우리 휴대폰 기기 쪽 사실은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면은 그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포트폴리오, 사업의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건전화되어 있고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냐? 경쟁 기업인 TSMC도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그런데 그럼 뭐냐면 탑이 이제 관건인 겁니다. D램 가격이 얼마나 좋아지고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매크로하게 조금 접근을 약간은 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올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관련되는 이제 관세청의 수출 증가를 보니까 3% 정도 전년비 3%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좀 뜯어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수출과 가장 밀접할 수 있는 국가인 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미국이 사실은 마이너스 1% 정도 증가율을 나왔고, 중국 관련된 수출이 마이너스 1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수요는 그래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있겠으나, 주요 국가들의 그 수입 실적 자체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실적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그럼 미국이 어떨까 보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2, 4분기에 미국이 재고 그러니까 투자가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이라는 GDP를 이제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만약에 다음 분기에 수요가 많아서 상품을 많이 팔 것 같으면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투자를 하겠죠. 왜냐하면 상품을 미리 쌓아놓고 그거를 준비됐을 때 이제 수요자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근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재고 투자가 일어난 겁니다. 즉 뭐냐면 재고를 투자를 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해석하면은 기존에 쌓아놨던 상품도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굳이 쌓아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비단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지금 반도체 쪽도 사실은 재고 투자 부분들이 좀 조정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가트너라든지 많은 이제 대외 이제 컨설팅 그리고 이제 리서치 관련되는 기관들에서도
이제 디램 가격이 내년 초까지는 더 빠져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경기와 수요 축소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반도체 경기가 좀 아직은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혹은 바닥 찍기 3개월, 6개월 전인 것 같다라는 어떤 컨빅션한 어떤 징후들이 좀 나타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거기에 동시에 올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게 된 큰 계기가 미국의 이제 중고차 수요,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컸었는데, 미국 자동차 관련되는 중고차 쪽도 그 오더했을 때 대기 기간이 1년에서 최근 3, 4개월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와 관련되는 상품, 제품들의 직감적인 수요들이 조금씩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항상 뭐 주식이나 자산 시장은 미리 최악일 때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최악에 온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비단 이제 삼성전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나 많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예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 대비해서는 싼 거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담기에는 아직은 좀 더 간망하자. 그렇죠. 라는 게 이제 박사님이 탑 쪽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뷰인 것 같네요. 자, 최근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세상, 뭐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불리는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랑 그리고 요즘 뭐 돈값이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으니까 돈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뭘 사야 하는지, 뭘 사는 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주식, 부동산, 뭐 가상화폐 다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다들 고민은 많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많은 이제 그 말씀하신 질문들을 가지고 많은 주제 혹은 서브젝트, 테마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저도 목격을 했는데, 인플레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뭐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의 돈은,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내가 주머니 갖고 있는 소득은 동일한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 가치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느껴지죠. 근데 이미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다 주셨지만,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 시장과 많은 금융권 관련되는 이제 위험자산 쪽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많은 가격들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주제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더 떨어져.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국면이냐?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가격을 갖다가 올라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돈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보다 인플레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손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회 손실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지 방편은 저는 좀 직접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경기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했던 과거 2, 3년 동안의 투자 패턴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곡물 쪽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가 신선식품 사고 농축산업 상품들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계속 가중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쪽은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농수산물을 못 사기 때문에 이제 ETF나 이런 것들을 물론 관련되는 추이는 보아야 하겠지만 사실 라니냐 이슈가 있고 곡물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농식품 쪽의 ETF는 어느 정도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와중에 저는 이제 또다시 이제 달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다른 자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물가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미국 물가가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의 가격들을 다 누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자산 가격도 다 누르고 있고, 그러면은 무엇을 해지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것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지금 달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지만 해지의 개념으로 이것을 따라가려면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달러가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정점을 이루면 그래도 반등이 나오거나 가격이 제일 좋아질 것들을 네. 찾아보자. 그러면 사실은 바로 채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채권을 갖다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접근할까요? 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물가가 우리가 숫자가 떨어지는 것보다 미국의 물가가 숫자가 떨어지는 속도보다도 물가 내용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 물가가 너무 강하니까 서비스 쪽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때 그때쯤 채권을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즉 내년도 한 상반기 중 혹은 상반기 말쯤에 됐을 때 그때 서서히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급하게 사지는 말자.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연말에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그리고 주가지수가 하단 전저점 레벨 정도에서 눈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더 깨질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것이 판단되고 나서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 미국과 관련된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는 거기에 먼저 이제 이 지지 라인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대해서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지 라인을 깰 수 있는 예상되는 변수들이나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1분기, 2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3분기, 4분기도 마이너스가 연속적으로 나올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치라도 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아래쪽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탈리아 관련해서 이제 극우 총리가 사실은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제 EU 내부에서 분열음이나 불협화음이 가속화되고 유럽의 재정 위기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U 집행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급해왔고 현재 지급하던 금융 자금 지원들을 지금 이탈리아 극우 총리가 됐기 때문에 멜리 총리가 됐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도 있거나 그걸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열로 실제로 나타나는지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러시아 관련되는 전쟁 이거는 이제 차후에 또 한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관련된 전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7월, 8월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종전이나 휴전 약간 이제 축소되는 분위기로 여겨지지만 다시 이제 확전의 양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극대화된 양상으로 전쟁의 리스크가 극대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정성적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십사.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현실화돼도 우리 자산시장, 주식시장 경계는 굉장히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요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유시민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